안녕하십니까. 25장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24장에서 연달아 녹화를 좀 하고 있어서 목이 좀 나갔거든요. 알아서 들으십시오. 자, 이번 파트는요, 중국과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한 내용을 볼 건데요. 사실 우리 내용이 많진 않아요. 우리 내용은 3번밖에 없거든요. 전에 봤던 그 제국주의 나오는 파트랑 비슷한 건데, 이게 왜 나오냐면요, 중국과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한 방향이 달라요. 근데 이 중국의 방향과 일본의 방향이 우리나라 근대화에도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보긴 봐야 됩니다. 사실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건데요. 이제 뒤에 나오는 갑신정변이나 또는 개화파의 분열과 되게 연결이 잘 되거든요. 그냥 배경지시 삼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것도 시작을 한다고 해요. 자, 중국은 어떻게 개항을 했어요? 1, 2차 아편 전쟁을 통해 강제로 개항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편했겠어요? 아니면 안 편했겠어요? 안 편했던 게 당연하겠죠. 왜 안 편해요? 일단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 그리고 개항을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상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청나라 안에서는 청나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겠죠. 경쟁자가 느는 거니까. 더군다나 물가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요? 전쟁 배상은 다 누구 돈인데요? 농민들 세금으로 냈을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청나라에 가지는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태평천국이라는 실제로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워서 반란 일으킨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얘들의 전개가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은 청나라가 싫잖아요. 즉 청나라 황실 정부를 타도하고요. 뭘 건설하자? 태평천국. 태평이 뭐예요? 되게 편안하고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상향이잖아요. 그 이상향을 실제로 건설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중국 남부가 거의 태평천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청나라 정부가 혼자 재발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서양 열강들이 봤을 때 이 태평천국으로 인해 청나라가 멸망해버리면 얘네가 또 개항을 안 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싶은 나머지 중국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국가들의 연합군과 그리고 한인 관료들이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인해서 진압이 돼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청나라 혹시 기억을 잘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청나라는 중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청나라는 그럼 누가 만든 나라예요? 여진족이 원래 중국에 살고 있던 한족을 점령하면서 지배하면서 만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우리가 한족이면 여진이 일본이었단 얘기예요. 즉 청나라는 이 여진족, 사실 여진족이 뒤에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 만주족들에 의해서 이제 한인들이 좀 눌려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사회에서 한인 출신 관료 공무원들이 활약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무운동인데요. 이게 진또배기 근대화 운동이에요. 자, 배경은 뭐냐? 근대화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근대화는 뭐냐? 쉽게 말하면 서양 국가들을 따라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처럼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근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간단해요.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서양 연합군이 왔잖아요. 걔들은 자기들의 무기를 썼겠죠. 근데 걔들이 쓰고 있는 무기를 보니까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무기나 기술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눈에 뿅 간 겁니다. 야, 이거 우리 것만 갖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서양의 거를 갖고 오긴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했단 얘기죠. 그래서 누가 주도하냐? 이 한인 관료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대표 인물이 증국번이라는 사람이랑요,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양무운동의 모토가 뭐냐면 중체서용인데요. 중체가 뭐냐? 몸은 중국 몸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기술, 즉 서양의 기술만 갖고 오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몸은 변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그러니까 중국의 기존의 질서나 체제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서양의 쓸만한 기술만 갖고 와서 좀 갖다 넣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극적으로 한 거죠 근대화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한인 관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공장과 산업시설을 설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기술을 갖고 온다며요. 즉 갖고 올 유학생들을 파견하는 것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계가 뭐냐면요. 말했죠. 몸은 중국을 유지한다고요. 근데 중국,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청나라는 발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성기 이후에 큰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쓰고 있던 낡은 질서나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었어요. 근데 그걸 유지한 결과 나라 문이 뜯겨 나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존의 체제를 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만 갖고 오니 다른 나라가 발전하는 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앙의 통합적인 지도가 없이, 즉 청나라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증국본과 이홍장 같은 관리들이 단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지역별로 따로따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근대화에 뛰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지역별로 알아서 하니까 효과가 미비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관리들이 너무 부당하게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공장 그런 걸 보면요. 공장을 누가 만들어요? 민간인이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산업 발전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근데 그 과정에 그 관리들이 너무 개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즉 자유롭게 뭔가 투자를 하고 산업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영도 되게 비효율적으로 한 거고요. 1번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요. 혹시 요즘 좀 뜨는 프로그램 중에 티처스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1타 강사들한테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1타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당연한데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공부 습관을 버려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걸 못 버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안 바꾸고 공부하는 요령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모 운동은 사실 실패한 근대화 운동이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일본으로 갈게요. 일본은요,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왜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를 일본은 겪어요. 메이지가 뭐냐면 당시 일본 천황의 연호고요. 유신은 뭐냐면 이 학기에 나올 표현 중에 하나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 유신이 뭐냐면 새롭게 바꾸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메이지 천황이 다스리던 시기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배경은 뭐냐? 중국어 비슷해요. 일본도 똑같이 문이 뜯겨져 나간 나라잖아요. 사실 전쟁은 안 했지만. 그래서 서구 열강과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외국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물가가 겁나 오르겠죠. 그래서 경제가 악화됐었고요. 그래서 개항에 반대했던 세력은 뭘 주장하냐? 존왕양이를 주장해요. 근데 일본의 상황이 좀 특수한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그 에도막부라고 부르는 거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정치는 좀 희한한데요. 일본은 지배자가 둘이에요. 첫 번째가 천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왕이에요. 이 천황이 있고 쇼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막부의 대표자입니다. 뭔 의미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라의 권력은 왕이 잡고 있는 게 일반적이었죠.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고요. 권력은 이 천황 밑에 있는 쇼군, 이게 장군이거든요. 이 장군이 권력을 가져갔었어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본이 미국이 개항하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개항을 한 게 누구겠어요? 천황이겠어요? 쇼군이겠어요? 쇼군이 한 거겠죠. 즉
이 개항 반대파는요 막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문 따고 지금 이렇게 개판 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막부를 약화시켜야 되니까 왕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왕을 높이면서 이 서양 오랑캐들을 몰아내자라는 존왕양이라는 메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개항반대파, 즉 개항반대파를 다른 말로 하면 막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실제로 에도 막부를 타도해 버립니다. 에도 막부를 타도해 버리고요. 이 막부가 가지고 있던 이 실권 있잖아요. 실제 정치적 권력, 그거를 천황한테 되돌려 줍니다. 즉 나라의 질서가 바뀌는 거죠. 천황을 앞세우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낸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사실 요거까지가 아니고요. 이 밑에 있는 일련의 결과들이 다 메이지 유신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내용이 뭔가 볼게요. 중앙집권적인 뭘 수립하냐? 중앙집권적인 정부라고 할까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나?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집권적인 입헌군주제를 수립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헌법 아시죠? 헌법. 헌법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왕이 있으면서도 헌법을 같이 만드는 걸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즉 뭐냐? 이 군주, 왕도 헌법에 속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가 트렌드를 만들었냐? 영국이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영국은 입헌군주제가 되게 잘 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은 어디를 따라한 거예요? 영국을 따라한 겁니다. 근데 그 영국은 제국주의 일타였잖아요. 거기를 쫓아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폐지합니다. 뭘 폐지하냐? 이거 좀 큽니다. 신분제를 폐지해버립니다. 일본은 좀 안 하다 할 수 있겠지만요. 신분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골 때렸던 나라예요. 왜냐면 무사 계급과 나머지 계급으로 구분되거든요. 무사가 우리가 들어본 사무라이 계급이에요. 근데 그 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신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한 번에. 몇천 년간 이어졌던 그 질서를 하루아침에 갈아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병제를 채택을 해요. 징병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처럼 국민들한테 의무적으로 군사 의무를 지우는 걸 징병제라고 하죠. 그럼 징병제 하면 좋은 점이 뭐겠어요? 왕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음이 국민에게 무슨 의무를 부과해요? 신분이 사라졌으니까요. 모두가 다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이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세금만 내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변해가는 사회 질서에 적응을 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새롭게 태어나는 후손들은. 그래서 의무 교육을 이 당시에 실시를 합니다. 이거 되게 급진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와 같은 근대적 시설 같은 것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면서 옛날에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좀 개정을 또 하려고 하고, 또 걔들이 어떻게 근대화를 이룩했는지 공부하는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사절단을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요. 교과서에 보시면 사진이 있을 텐데요. 이와쿠라 사절단 여기 없나? 있네요. 자, 이 사람들이 이와쿠라 사절단이에요. 대표자 이름이 이와쿠라 도모미였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인 거고, 지금 보니까 누가 갔다 왔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갔다 왔습니다. 좀 나름 상징적인 거죠. 뒤에 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한 거죠. 그럼 아까 중국에 비해서 이 소극적인 근대화에 비해서 메이지 유신은 굉장히 적극적인 근대화였어요. 봐봐요. 청나라는 자기 몸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옛날 버릇을 버렸어, 못 버렸어요? 못 버렸잖아요. 근데 일본은 봐봐요. 아예 정치 체제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요 메이지 유신을 뭐라고도 부르냐? 문명 개화라고도 부릅니다. 아예 눈을 떠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눈을 뜨고 싹 다 갈아엎은 겁니다. 즉
티처스로 비유를 하자면 청나라는 공부 습관을 못 버리고 쉽게 하려고만 방법만 익히다 보니까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근데 일본은 그 선생님들 말을 잘 듣고 공부 습관을 과감히 다 갈아엎은 거야. 그래서 공부를 차근차근 하다 보니 성적이 오른 케이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의 결과로 또 뭐가 되냐면요, 정한론이라는 게 대두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메이지 유신이 성립한 이후에 일본은요, 조선한테 새롭게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를 한대요. 뭔 얘기냐? 옛날에 막부 때는요, 조선으로 치면 어느 정도 대등하거나 또는 막부가 조선한테 통신사 좀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봤을 때 막부는,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의 좀 밑에였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막부라는 게 사라졌고 천황, 그 황제급인 사람이 다스린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야, 우리 이제 황제가 다스려. 그러니까 이제 너희랑 옛날에 맺었던 관계를 좀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시죠. 일본 국왕을 황상으로 표현한 문서를 조선에 보냈다고 돼 있어요. 황상이라는 얘기는 황제를 칭한 거거든요. 근데 조선 입장에서 봐봐요. 옛날에는 자기한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밑에 있었던 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야, 우리 너네보다 위여, 우리는 황제가 다스려, 그러니까 우리 옛날처럼 대우하지 마, 이렇게 한 번에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조선 입장에서는 벙 찌겠죠? 그럼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줄까요? 안 받아들여 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때부터 일본과 조선의 옛날에 이어졌던 그 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는 이 조선 이거 말 안 듣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 딸리네? 라는 이론이 나오는 게 정한론입니다. 즉,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이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한론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에 접근해서 개항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일본이 지배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해서 조선보다 힘이 세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조선 쪽으로 눈을 돌린 게 요거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할 거는요,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일본의 근대화 운동은 겁나게 적극적이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중국의 근대화는 실패 성공? 실패했고 일본의 근대화는 성공했다. 이렇게까지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조선에서는 뭐가 있었냐? 이제 개화, 근대화라는 것까지 단계가 아직 일러요. 예, 아직 일러요. 아직 개국, 그러니까 일본과 청나라처럼 나라 문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야, 우리 문 여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하는 단계가 이 시기였던 얘기입니다. 그걸 개국통상론이라고 하죠. 배경은 아까 전에 봤던 거 있잖아요. 청나라랑 일본이 개항을 하고 근대화 같은 걸 하고 있네? 그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물은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이랑요, 책에 또 나와 있는데, 박규수, 오경석,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홍기를 쓰는 게 나을까요? 뭐 알았으면 되겠죠. 유홍기란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요. 유대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거든요. 추가로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 박규수 씁시다. 자, 박규수는 전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박규수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교과서 읽어보면 알 텐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있죠.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으로 지금 평양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박규수는 누구 손자냐? 그 조선 후기 신학 나올 때 그 상공호 중심 개혁론의 박지원 있죠. 박지원 손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할아버지 때부터 좀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야. 하여튼 요런 사람들이 이제 개국통상을 주장을 하죠. 즉 나라의 문을 열고 문호개방, 즉 개국을 하고 서양과 통상을 하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국통상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를 길러내는데요. 제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뒤에 다 나옵니다. 요런 사람들한테 야,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나라 문을 열고 활동을 하고 또 서구 열강은 이렇게 했다더라 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배웠던 이 젊은 관료들이 실제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무 관료로서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제 뒤에 가면 조선이 개항을 하긴 할 거예요. 하는데 그건 일본이 강제로 부추겨서 했던 거고, 그 이후에 개화라는 걸 실제로, 즉 개화가 근대화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근대화라는 걸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근대화를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국통상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근대화 자체도 안 됐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은 다 이 개화파들이 추진한 거거든요. 그 개화파들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런 양반들이 만들어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요, 개화파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뒤에 한번 나올 건데요. 이 개화파가 또 갈라져요. 급진개화파랑 온건개화파로 갈라지거든요. 이거 조선 공부할 때 나왔던 말 아닙니까? 급진파 사대부랑 온건파 사대부로 구분됐었죠. 그거랑 똑같아요. 급진개화파는 말 그대로 개화를, 근대화를 할 거면 화끈하게 한 번에 빡 해버려야 된다라는 거고, 온건개화파는 뭐라 얘기한 거예요? 한 번에 바꾸다 탈나.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면 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 내용이랑 연결이 된다고요. 급진개화파, 즉 근대화를 한 번에 빡 해야 돼가 어느 나라였어요? 일본이었죠. 근데 근대화를 천천히 차근차근 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은 어디였어요? 청나라였잖아요. 좀 연결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진개화파는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한 거고 실제로 일본과 가깝게 지냅니다. 온건개화파는 청나라를 모델로 삼았고 청나라와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부딪힌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뒤에서 나오는. 그리고 갑신정변에서 누가 이겨요? 급진파가 몰락을 하는데 그걸 왜냐면 청나라가 제압을 해줘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하고 내용이 뒤에 있는 사건에 다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굳이 녹화를 찍고 다루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뒤에 공부할 때 좀 이해가 잘 되라는 얘기죠. 자, 하여튼 좀 어려운 내용도 많고 공감이 안 되는 내용도 많았을 텐데요. 진짜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제발. 정리를 쭉 하자면 중국은 근대화를 소극적으로 했고 일본은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본이 성공을 한 거고, 조선은 그 시기 때 개국통상을 하자는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게 개화파고, 이 개화파는 옆에 있던 중국과 일본을 각각 모델로 삼아서 급진파, 온건파로 구분이 됐다가 이 급진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온건파가 그 이후 그러니까 청나라의 힘을 얻어갖고 진압을 하고 이제 온건개화파들이 주도를 조금씩 해서 막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분 동안 쉬지 않고 떠들었는데요. 예, 이번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